이번 시간에는 조금 가볍게 경매 시작과 끝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고,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경매 시작과 끝이라는 게 지금 주변 우리가 입찰을 참가해서 보통은 낙찰을 받는 절차를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매를 받을 때는 경매 시작은 뭘까요? 경매 시작은, 경매 시작이라는 거는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소유인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모르는데 사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일단 이 물건에서 은행이 채권자가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고,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을 지금 어차피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지. 현금화 절차가, 그 현금화하는 절차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경매를 얘기하는 거, 부동산 경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임의경매라고 얘기를 하죠. 임의경매라고, 그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이제 그 하는 거. 그래서 경매가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임의경매라는 게 있고, 저당권 설정 이런 거,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두 번째는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판결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죠. 부동산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는 수단인데, 현금화하는데 이게 강제경매라고 그러고, 세 번째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형식적 경매라는 게 있어요. 형식적 경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딱딱 나눠 가지고 1, 2, 3, 4번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갖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ABCD라는 네 사람이 있고, ABCD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ABCD가 일단은 지금 이거를 분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분할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여기를 도로 주변을 갖고 누구는 맹지를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형적 경매라는 게 공유 지분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면 분할이 안 되니까 이거를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화한 거를 갖다가 배당을 각각 해서 분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는데, 이게 형식적 경매로 그냥 이렇게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인데, 임의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강제경매로 판결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 경매로 공유물 분할하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차이는 그거예요. 형식적 경매를 했을 때 보통 이제 공유 지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분 경매라는 게 있어요. 지분 경매.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3분의 1 정도만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나왔으면 지분 경매라고 하는데, 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것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가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만큼을 이용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지분이라는 거는 점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점으로. 그래서 점을 3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3분의 1 땅을 갖다가 여기서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이용을 했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3분의 1 거는 내 거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토지 면적에 대한 3분의 2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당이득.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 2 부분은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다가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사용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고, 형적 경매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건이 경매 물건으로 일단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경매 그 신문에 게시가 되고, 신문에 공고가 한 번 되고, 그때부터 입찰이 시작되는 이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오게 되면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세 가지가 전부 이제 채권자가 있을 거고, 채권자 은행이 보통 있으면 채권자 은행하고, 그리고 지금 그 저당권을 갖고 있던 그 담보를 갖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매 신청을 하게 돼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민사집행법을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라는 거는 권리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하는 단계인데, 소송에서 이제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고, 민사소송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5편쯤에 강제집행편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제집행편. 이거를 지금 단일법률로 만든 게 민사집행법이고, 민사집행법도 대법원 규칙하고 뭐 이제 그 행정예규하고 이런 게 많아. 행정예규. 그러니까 왜 절차가 이제 그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 뭐냐면 하나는 입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인사집행법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를 신청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해관계자, 채무자, 이게 그 소유자나 채무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관도 민사집행법을 보고 이대로 이제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입찰 받는 단계, 입찰 받는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이제 내는 거죠. 이제 법원에 이제 그 감정 수수료하고 감정도 받아야 되고, 현장도 점검을 해야, 현장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신문 공고도 지금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하고 경매 비용을 먼저 내고, 그리고 경매 신청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법원에 접수를 해요.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감정 기간이나 걸리면 보통 입찰까지 나오는데 보통 1년 정도가 걸려요. 신청을 하고 입찰까지 나오는데 1년 정도가 걸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왜 1년을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금 시세 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감정을 했는데 입찰하는 기간까지 1년이 걸리다 보니까 감정가하고 입찰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지금 시세하고 차이가 나요. 감정가하고 시세하고. 왜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여기서 감정을 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감정가가 높게 평가가 된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상승하는 시세 그 시점에서는 감정가는 여기서 감정을 했는데 시세는 지금 이만큼 돼 있으니까, 감정이 예를 들어 1억 했는데 지금 당시에는 1억, 시세는 1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1억 5천짜리를 1억 2천에 받았다 그러면 감정가보다 120% 높게 받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세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은 지금 확인을 하고 신문에 공고를 일단 낼 거고, 신문에 공고를 내고 나서 그 법원에서는 감정 서류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한 서류, 그리고 지금 각 그 등기소나 지금 그 세무서에서 지금 압류를 할지 여부하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고 입찰기일을 잡아요. 입찰기일을 잡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때부터 입찰이 시작이 되는 거고, 유찰되고 이제 입찰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찰이 시작이 됐을 때는 입찰을 일단 시작을 하면, 여기서 안 되면 유찰이라는 거는, 유찰은 이제 한번 떨어지게 되면 법원마다 달라요. 이거는 법원마다 다른데 20%가 이제 유찰이 됐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30%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그냥 법원에서 정하는 거예요. 각급 법원에서 정하는 근거는 뭐냐? 여기서 막 지방이라 그러면 이게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고 예를 들어 낙찰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30%로 정해가지고 빨리 소진을 시키는 거고, 20%로 정하는 경우에는 20%로 정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30%로 정할 때는 이게 채무자한테는 손실이죠. 채무자나 지금 소유자한테는 이게 지금 손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을 할 거고, 20%는 어차피 20% 떨어져도 지금 여기서 낙찰이 뭐 80%, 90% 이렇게 다들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낮게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낮게 떨어져도 이제 낙찰이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20%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유찰가를 각각 정하게 되면은 한번 떨어지면 20%에서 30% 정도 이제 유찰이 되니까 유찰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낙찰을 받게 되면 이후에는 지금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 너는 매각을 이제 받아가도 돼, 그렇게 허가 결정을 내주고,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또 시간을 두는데, 일주일 시간이라는 건 항고 기간이라는 거예요. 항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상소라 그러면 1심, 2심, 3심 법원이 있으니까 대법원,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고, 여기 넘어가는 절차가 항소고 여기 넘어가는 절차가 상고인데, 이런 지금 신급 절차가 아니고 이거는 결정에 대해 가지고, 이건 판결에 대한 지금 상소를 얘기하는 거고,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그래서 항고 기간이 지나서 2주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잔금 납부기일을 지정을 하게 돼요. 잔금 기일 납부를 지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달을 여유를 주니까, 여기서 낙찰받고 잔금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이제 6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6주가 되는데, 여기서 또 볼 게 뭐냐면 채무자 입장이나 채무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소중한 부동산인데, 여기서 지금 절차를 연기를 좀 하게 되면, 연기를 하면 내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취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벌려고 보통 항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매각 그 잔금기일이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항고를 할 때 10% 보증금을 내게 돼 있는데 10%를 안 내게 되면은 또 보정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보정을 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잔금 납부기일이 지정이 되면 이제 기일이라는 건 그거예요. 기한이 있고 기일이 있는데 기한이죠. 기일이 아니고 기한. 기일이라는 건 언제 지금 뭐 특정한 날짜에 납부를 해라 그 얘기고, 기한이라는 건 언제까지 해서 뭐 5월 1일까지 납부를 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6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제 낙찰부터 해가지고 그 6주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 가지고 뭐 대출을 알아본다든가 그런 시간은 충분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권리의 하자라든가 지금 뭐 권리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낙찰자가 지금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줬는데 허가 결정에 대해 가지고 또 다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다퉈 가지고 내가 승소를 해야지 보증금 10%를 돌려받는 거지, 여기서 또 패소를 하게 되면은 10%를 일단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10%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라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고 10억짜리라 그러면 1억 정도가 이제 보증금이에요.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금액이 커졌을 때는 보증금 10%도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권리 분석이나 지금 그 임대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잘못해서 포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걸 매각허가 결정을 취소를 안 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건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포기를 하는 경우는 시세보다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내가 샀다 그러면 이 부분 포기를 해야 되죠. 포기한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잔금 납부 기일이 정해지고 나면은 이때부터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을 알아봐가지고 보통 대출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왜 1금융권, 2금융권을 나누게 되냐면 일단 이건 50에서 60%밖에 안 해준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 해요. 대신에 금리가 2% 정도, 2% 전후가 되는 거고, 이거는 4% 전후가 돼요. 4% 전후가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충분히 이런 물건이 지금 이 정도 대출을 받고도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확인이 되면, 수익률만 난다 그러면 가능한 이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0에서 60% 정도라 그러면 일단은 금리는 낮은 대신에 내 돈이 이제 투입된 자금이 많으니까 자기 자본이 많아야 되는 거고, 80, 90%는 자기 자본은 적은데 일단은 금리가 높고 이자가 높으니까 일단 월 납부 금액이 많다는 거죠. 납부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월세가 잘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 지금 내가 자산으로 갖고 있겠다 그러고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1금융권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 이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1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중은행이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조흥, 기업은행 뭐 이런 데고, 2금융권이라는 거는 농협이라든가 신협, 축협, 수협 이런 데가 이제 2금융권이 되는 거예요. 2금융권에서 보통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해주는 조건은 그거예요. 이쪽에서 기준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5억이라 그러면 5억짜리를 3억에 받았다 그러면 60%의 낙찰을 받은 거고, 60%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90%인 2억 7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더라도 이거는 다음에 지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대출이 예를 들어서 대출이 모자라다 그러면 여기서 신용대출에 플러스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일단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잔금 납부할 때 신용대출이라는 건 내 수익이 얼마인데 수입이 얼마라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해주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90%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5%를 더 받아서 낸다 그러면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일단 수익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은 게 이제 명도인데, 명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소유자나 채무자가 동일해서 이 사람이 인도 명령 대상자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어서 동일하게 인도명령 대상자라 그러면 간단하게 인도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 내보내고 내가 점유를 이제 취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 이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가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 동일하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소유자가 돼가지고 전 재산을 잃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상황이 격해지죠. 그러면 인도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여기서 구분해야 될 그게 그거예요. 일단 명도 소송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명도 소송이라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이 3개월 동안 그 상가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임차료를 안 내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명도 소송을 보통 들어가는데,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이게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명령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를 하고 이게 6개월 이내라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인도명령 신청하게 되면은
바로 결정문을 내려주고 며칠 내로 이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지금 접수를 할 때는 집행관 지금 집행조서하고 집행관 결정문하고 지금 이게 집행비에 대해 가지고 예납을 하면 돼요. 집행비를 예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이 임차인한테나 소유자한테 계고를 하고 인도명령 대상자한테 계고를 하고 바로 집행을 해줘요. 집행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집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상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보통 20, 30명 정도 인부들이 와요. 20, 30명 정도 인부들이 오고 차가 화물차가 2.5톤짜리가 한 두세 대 정도 이렇게 오고 그 전에 지금 여기서 이 물건을 여기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 창고에 대 가지고 3개월치를 예납을 해요. 보관료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집행이 가능하고 보통 집행을 할 때는 경찰관이 와서 지금 경찰관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게 집주인이나 뭐 지금 뭐 상가 주인이나 이제 그 명도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저항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찰이나 극단적으로는 뭐 국군도 부를 수 있다고 이제 미자집행법에는 그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집행을 할 때 어차피 집행관이 집행을 하되 첫 번째가 문을 열 때도 증인이 2명 있어야 되고 성인. 두 번째는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집행 전에는 계고가 있다가 계고를 하고 일단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고가 적법하게 일단은 이전이 됐는지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집행하러 갔는데 점유자가 밖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유자가 밖에 있다 그러면 이 점유자가 바뀐 사람한테는 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문을 받고 다시 계고를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점유자가 있는데 임차인은 이제 빠져나가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임차인이 속여서 들어왔든 뭐 의도적으로 들어왔든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걸 방지하려고 지금 뭘 하냐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인도 대상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점유를 이전을 하더라도 이가 위에 같은 경우처럼 점유를 이전을 하더라도 이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사람을 상대로 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들어가 보면은 이사를 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람들도 복잡한 걸 알고 지금 이거 다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인도 결정문을 받게 되면은 그 명도하는데 협의도 쉬워져요. 협의도. 왜 그러냐면 이사 명도할 때 이사비 정도라는 거는 이사 그 비용하고 위로금 정도죠. 뭐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이 대략 한 150만 원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위로금 쪽으로 150만 원 정도, 그러면 300만 원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그 실행에 대해서 실행비를 예납을 하는 금액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 돈을 주고 나가는 게 이게 시간도 절약하는 거고 내가 이제 입주하는 시기도 이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낫지. 그런데 이 결정문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도명령 시정회가 결정문을 받고 그래서 명도를 진행하는데 이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30평 아파트라 그러면 보통 이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잡고 위로금 쪽으로 150만 원, 그래서 300인데 3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될 거고 우리가 실제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30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예납을 아까 얘기하면 인부도 있어야 되고 차도 들어와야 되고 창고비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맥시멈으로 해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비용보다 이게 낮다 그러면 이거 지급을 하면은 이게 더 훨씬 더 시간하고 노력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수익이 안 되는 얘기는 경매에서 수익이라는 거는 이런 지금 입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찰 전 단계 뭐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제 그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입찰을 하고 명도를 하는데 보통 이게 수고가 들어가야죠. 노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매매라 그러면 2억에 팔릴게 1억 6천에 팔렸다 그러면 4천만 원은 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고 이 이익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노력으로 받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렇게 되세요. 지금 경매가 이제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보통은 임의경매, 저당권 서중에서 임의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저당권 실행. 두 번째는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 강제 경매. 그 세 번째는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할 때
이제 물건이 입찰 물건이 쏟아져요.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경매가 시작이 되면 경매 시작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자가 일단은 그 신청을 하게 되죠.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공고나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찰 기일이 지정이 되고 이게 보통 1년 정도 걸린다는 거고 그래서 입찰이 진행이 되면은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낙찰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항고 기간이 있을 거고 항고 기간은 일주일이고 항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낙찰받고 게 일주일이 걸리는 거지. 일주일이 걸리고 여기서 일주일 걸리고 이제 그럼 잔금 납부 기일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잔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료되게 되는 거고 이제 배당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경매 절차는 종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그거죠. 일단은 입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거죠. 일단은 지금 첫 번째가 등기부나 지금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임대차 문제고 세 번째가 명도가 이제 수월한지 여부하고 네 번째가 이제 특수 물건이라는 게 사실상 특수 물건이라는 건 최고 프로가 안 돼요. 5%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만 정리가 되면 입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입찰에 참가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절차라는 건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 절차는 지금 뭐 대행을 하든 세상 사람이 살면서 집을 이제 몇 번을 사겠어요. 집을 사는 게 한두 번밖에 안 돼. 한두 번 정도인데, 이게 대행을 맡겨도 되고, 절차에 대해서는 대행을 맡겨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입찰가를 낮게 해가지고, 낮게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이렇게 돼요. 지금, 이름은 나홀로 경매지만 나홀로 경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홀로 지금 다 해결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권리 분석이라든가 임대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문을 구해도 되고 그냥 뭐 수수료 일부를 주고 일단 검토를 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에서 지금 그 권리 분석을 하고 지금 임대차 뭐 문제 뭐 이런 문제 명도까지 다 해준다 그러고 이제 돈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없고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러면 차라리 맡기는 게 낫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본을 구하면서 내가 참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일단은 경매가 시작부터 이제 낙찰하고 이제 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일단 몇 가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항목을 나눠서 한 개씩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절차 부분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일단 낮추고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안목을 키우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절차가 어려워가지고 그게 뭐 경매를 망설인다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매 시작과 끝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제한적이니까 민사집행법에 있어가지고 그 입찰자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제한적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까지만 이런 부분만 한번 나중에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이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